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그 한 언론사 컨퍼런스에서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이제 짧은 첫 만남을 가졌는데 뭐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정식으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른바 그 케미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그 최진봉 교수님. 저는 뭐 지금이야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안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준석 대표 입장에서야 지금은 러브콜을 빨리 던져서 어제 그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도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칭찬할 문제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입당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입당을 하고 나면 저는 태도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태도가 바뀐다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공정한 경쟁을 하라고 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공정 아닙니까? 네. 뭐 심지어 대변인도 지금 공정하게 배틀 해가지고 토론 배틀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윤 전 총장 입당 전까지는 가능한 한 좋은 얘기를 해서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이후에는 그야말로 검증이 시작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누구 한 사람의 편을 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남은 사실 인사밖에 아니었고요. 두 분 이준석 대표 얘기도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눈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윤 전 총장이 입당하는 것까지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들어오게 만들 거고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으면 잠재적 경쟁 대상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누군가가 또 경선 후보로 나온다 하더라도 또 단일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은 국민의힘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같이 경쟁해서 거기서 한 사람을 뽑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러브콜을 보내겠지만 윤 전 총장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냥 치열한 경쟁이 그대로 내몰리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입당 전에는 러브콜, 입당 후에는 검증대에 세울 것이다. 네. 지금은 탐색전인 것 같아요. 서로 줄다리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빨리 입당해 이러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려봐. 내가 좀 판단 좀 할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지율이 관건인 것 같아요. 지지율이 현재처럼 고공행진을 하면 네. 윤석열 총장의 입당 시기는 자꾸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지지율 높은데 어차피 국민의힘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나를 지지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나는 외부에서 중도층과 합리적인 진보층,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진보층까지 내가 내 영역으로 오게 만들 거야. 그 사람들을 확보해서 나중에 국민의힘 지지층 합치면은 압도적인 지지율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표현하는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대략 70% 정도 네. 지지율을 받겠다 그런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으면 안 들어가고 지지율이 낮아지면 어렵잖아요. 본인 처지가. 그러면은 빨리 국민의힘이라는 보호막을 입고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추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지지율에 따라서 입당 시기가 조절될 것이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최근에 잠깐 이제 하락세였는데 다시 이제 반등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그 어쨌든 윤 전 총장이 어제 국민의힘과 정치적인 철학이 같다라는 건 국민의힘의 이제 뭐 입당을 기정사실로 뭐 해석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던데요. 7월 24일에 입당할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 7월 24일이라는 건 이제 원래 윤 전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을 계속 뭐 유지했다면 총장 만료일이 이제 7월 24일이기 때문에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유동적이라고 생각해요. 7월 24일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늦춰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장 소장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 있다고 하면 본인은 일찍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요. 일단 이런 거 버스론도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준석 대표는 버스론 얘기하잖아요. 버스에 태우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요 흔들려요.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뭐 시청자분들 아실 텐데 본인은 사실은 당내에 기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예요. 지지율 때문에 그만큼 윤 전 총장이 각광을 받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네. 그 지지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지지율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조직이나 이런 거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야 조직이 많이 있고 올해부터 정치했던 분들은 조직을 갖고 있지만 이분은 그런 조직은 없어요. 이제 지지율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이제 대선 출마한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경쟁을 시작한다? 결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늦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지율을 갖고 있는 한, 그러니까 높은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는 한 본인은 최대한 시간을 늦추면서 밖에 있으면서 몸값을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유리한 환경이 됐을 때 들어갈 거라고 저는
저는 보거든요. 네.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다른 주자들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윤 전 총장이 대세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방법, 수상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분을 모셔오려고 할 거예요. 몸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들어가는 순간 몸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경선을 하면서 이제 뭐 서로 막 공격을 할 겁니다. 같은 후보들끼리. 그랬을 때 본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되고 그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본인한테 치명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7월 24일이라는 이 날짜도 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네, 저도 특별히 이렇게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율이 높으면 나중에 들어갈 거고 지지율이 낮으면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윤 전 총장의 정치 입문 시기를 6월 20일 전으로 이제 예측을 하셨는데 29일에 이제 네. 한 거는 어떻게 맞는 걸로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까요? 인정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은 30일은 사람들한테 넘어가지 제가 않았으니까. 네, 많이 인정하는 힘들어하죠, 걸로. 장 소장이. 알겠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윤 전 총장이 어제 스포트라이트를 한껏 받으면서 본격 정치의 링 위에 올랐습니다. 장 소장님, 윤 전 총장의 출마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정치 초보가 처음에 전 정치를 할 거예요라고 하는 선언문으로서는 90점 이상이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이분이 정치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현재 정권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그쳐서는 안 돼요. 본인의 비전을 얘기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국민을 설득시키면 안 돼요. 국민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저는 어제 선언문을 읽는 것을 보고 기자들 일문일답을 하는 것을 보고 약간 실망했던 거는 가슴이 울컥하는 게 없었어요. 감동. 와, 그래. 그러니까 지지자라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쳐가지고 대통령 만들 거야. 이렇게만 울컥하게 만드는 그러한 감정을 건드는 포인트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실패작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권 교체라는 그 단어를 윤석열이라는 이름과 동일시한 거는 잘한 컨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주 동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언론에 국민 앞에 완전히 내던져진 거잖아요. 본인의 정제되지 않은 육성, 행동들이 나타날 거예요. 2주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2주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첫 메시지는 뭐 무난했지만 감동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뭐 메시지도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본인이 메시지 던진 것도요. 네. 거의 99%가 현 정권 비판으로 끝났어요. 저는 그거는요. 새로운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비전을 보여줘야죠. 아니 본인이 어쨌든 대선을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마하는 변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대선 출마는 아니고 정치 참여 선언이지만 그게 그렇게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118일. 그리고 나서 한 말이 현 정부에 대한 공격 아닙니까? 장수야 이렇게 세고 있는데 4개월 맞습니다. 118일. 근데 그랬을 때 국민들이 새 정치하겠다는 저분의 생각이 맞는 건가?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구태 정치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권 비판하는 거 당연히 그거 나올 줄 알아요.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늘 하던 얘기, 늘 듣던 얘기, 뭐가 다른 게 하나도 제가 볼 때는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했던 정부 비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용도. 네. 컨텐츠도. 저는 그래서 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관심 갖고 봤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웠고 장수영 말처럼 미래 비전이나 저분이 대통령으로서 능력과 이런 것들 갖고 있는지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저 사람이면 내가 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패라고 보는 것이고 앞으로도 저런 식으로 계속 나가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감동을 주고 현 정치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구체적인 이제 비전이 윤석열 캠프의 이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번에는 대권 출마가 아닙니다. 그냥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정치를 하는지 이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그러한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내가 정치하겠다라는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번에 대권 후보 출마 선언을 하게 될 때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솔직히 잘 구분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어제 본인들은 정치 참여 선언입니다라고 되게 강조를 했지만 어제 TV 화면을 보면서 계속 밑에 자막에는 대권 출마 선언 이런 식으로 다 나왔고요. 오늘 여러 언론들을 봐도 다 대권 출마로 나왔거든요. 본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걸 지금 이제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언론과의 이제 스킨십에 이제 나선 윤 전 총장인데 오늘 국회 소통관을 방문해서 여의도 신고식도 치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 비전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소통관을 와서 보니까 한국 정치의 그 생생한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윤석열 이제 정치에 그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 계열 넥타이가 좀 매기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넥타이요? 글쎄, 그래서 아침에 골라주는 거 그냥 메고 나옵니다. 글쎄, 어제는 제가 국민께 이제 정치에 나서는 제 그 생각과 그 어떤 그 포부를 또 제 계획을 말씀을 드린 거고, 구체적인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제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작은 출처 정리를 다시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 네, 언론들이 그 정치인들의 그 넥타이 색깔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관심이 많은 것 네.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넥타이 색깔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윤 전 총장의 그 메시지 또 그 답변에 대해서 그 도리도리 윤 그리고 카메라 마사지에 대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의도 문법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도리도리 얘기도 본인이 이제 어쨌든 어제 연설하면서 계속 이제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보는 모습이 불안해 보이는 모습도 있었고 네. 안정감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대선에 출마하려면 저런 것도 다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장소장은 잘 알겠지만 대선 후보나 대표 후보가 되면 메이크업, 그다음에 의상, 색깔, 그다음에 넥타이, 그다음에 행동 하나하나, 제스처 하나하나까지 다 이 컨설팅을 해야 되고 해야 네. 되는데 이게 불안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안정감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저런 부분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발언하고 내용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단어나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서 발언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처음 출발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윤 전 총장이 만약에 계속 대선 가도에 가려면 저런 부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고쳐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저런 부분들에 대한 잘 조언을 잘 해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안정감 있게 지지할 수 있을 만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은 아직 미숙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직은 그 언론에 이제 대처하는 또 그런 모습들은 소위 그 표현하는 날것의 모습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들리더라고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처음 등장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정치 초년생의 저러한 제스처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여태까지 가져왔던 버릇을 금방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참모들도 예를 들면은 이미지 메이킹 하는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진중하고 진솔한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니 그분들과 함께 리허설 같은 걸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등판하자마자 처가 리스크를 파고들면서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어쩔 수 없겠죠.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검증의 칼날을 아주 심하게 들이댈 거예요. 두 가지 파트입니다. 정책 검증,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부분과 가족의 도덕성, 윤리적인 부분, 이 부분을 집중될 건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더 자극적인 거는 가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흉흉한 소문들, 부인과 장모와 관련된 아주 흉흉한 소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툭툭 던지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반응을 볼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국민의 검증의 잣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처음 저는 엑스파일을 봤을 때 제 입장은 지금까지 똑같은데 이러한 많은 공격이 예상되니 정말 좋은 참모들과 잘 준비해서 대응을 잘 해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제 말과 생각과 판단이거든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방금 전에 윤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아내 재산 형성 경위 물어보니까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은 옳지 못해요. 이거는 되게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 이런 거거든요. 진솔하게 이제 해명하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충고드립니다. 야, 오늘 그 부인 김건희 씨인가요? 네. 그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제 인터뷰 전면 부인하는 뭐 예. 그런 육성이 또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건 뭐 본인이 부인했으니까요. 그건 뭐 그대로 지금 저는 뭐 보고요.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던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는 확인 안 돼서 모르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보도가 되면 사실은 이걸 몰랐던 분들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장애인이 아니라고 그러죠.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소문에 꼬리를 물어요. 사람들은 이 입에 입으로 정치인에 대한 얘기, 특히 이제 대선 후보급 되는 분들에 대한 가족의 얘기는 당연히 입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 소장이 이제 소위 아까 얘기했던 우려했던 부분들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소문이라고 하는 건 입에서 입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특히 정치인에서 이런 소문은 퍼져 나가는 순간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본격 소통 행보도 시작한 윤 전 총장 비활성화됐던 SNS를 다시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패친 여러분. 생전 처음으로 SNS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사진, 프로필 사진, 그리고 소개 글 보셨나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과 더 가까이 다가가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자주 듣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어떠한 얘기도 좋으니까 저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네, 그 친구 요청이 폭주해서 이제 비활성화됐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시 이제 어쨌든 그게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OX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SNS 그 활동 이게 결국에 윤 전 총장에게 득이 될 것이다 아니면 실이 될 것이다. 자 하나 둘 셋. 저는 세모입니다. 세모입니까? 네. 세모. 왜 세모인가요? 소장님은 X를 X. 주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문제라고 봐요. 이제 오늘 열었잖아요. 이제 열어서 이게 어느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친근하게 가까이 가는 이미지, 또 강골 검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 근데 이런 SNS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부드러운 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성공할지 않을지는 아직 모른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결정을 유보하는 입장에서 세모를 들었습니다. 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안 하던 일을 하면 네. 실수하고 사고 쳐요. 그러면은요 안 하니만 못해요. 그러니까 저것을 만약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올리면은요 감정적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꼬투리가 돼가지고 여러 실수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거고 다른 누군가가 관리를 한다면 뭐야 이거 직접 안 하는 거잖아 하고 실망할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너무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총장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게 페이스북 친구 맺어가지고 저런 모습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이번에 여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9명이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구룡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여권의 1강 이재명 지사가 대권 라이벌 윤 전 총장과는 달리 내일 나홀로 유튜브 출정식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자신감의 발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나는 이미 그냥 민주당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됐어. 내가 뭐 세력 동원하거나 의원들 줄 세우거나 안 그래도 괜찮아 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좀 옳은 판단인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시대 때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굳이 이렇게 누구 의원들을 줄 세우는 것도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해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사람들 막 모아놓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그 당대표 선거할 때도 보면 이런 온라인상의 소통을 통해서 많은 부분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SNS를 통해서 출마선을 하는 것도 젊은 층에 대한 호소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현장에 못 가더라도 이걸 하게 되면 다 접속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재명 지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목표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대선에 출마하는지 하는 부분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현장에 있으면 뉴스에서 전해진 것 외에는 전체를 들을 수는 없어요. 현장에 못 가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점도 전체를 다 듣는 것과 뉴스에서 이걸 어떤 그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기사화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언론사마다 각각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보수 언론사, 진보 언론사가 있다면 진보와 보수는 각각 다르게 분명히 보도할 거예요. 그러면 맥락이 다르게 전달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접속해서 보게 되면 전체를 보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런 점에서만 더 많은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나 비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당 이 예비 경선의 최대 변수라고 하면 이 단일화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 이재명 연대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다고 두 분 생각하시는지 먼저 장 소장님.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요? 이게 전혀 파괴력이 있으려면요. 2등, 3등의 지지율 합이 1등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과 2등, 3등의 지지율을 합쳐봤자 그게 넘지를 못해요. 이것은 하나의 그냥 이재명을 반대한다라는 세력을 합치는 것일 건데 특별히 시너지 효과도 없어 보이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 보여서 저는 이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거다. 이재명 대세론을 더 강화시켜주고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될 뿐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단일화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도 동의해요. 장 소장 말에. 그러니까 단일화 실효성은 없어요. 지금 현재 너무 격차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단일화에 대해서 이낙연 이제 전 대표나 정세균 지금 총리가 강원도지사 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지금 의원이죠. 현재 의원과 단일화하겠다고 하는 다른 분들은 단일화에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봤는데 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일화가 두 분은 할 것 같은데 두 분의 단일화가 크게 파괴를 가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일화의 효과는 없을 거다. 단순히 그냥 이재명 지사만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연대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던졌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본인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인 거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거기에 호응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겠죠. 아까 장 소장 얘기했듯이 나머지 분이 다 합쳐서 이재명 지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열심히 뛰어서 본인의 지지율이나 아니면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별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이슈에서는 대선 출마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총장 등판 그리고 여권의 대선 레이스 관전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